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늘 야담상회에 힘이 됩니다. 야담상회.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충청도 공주 땅에 제법 뼈대 있는 무관 가문의 양반집이 있었습니다. 이 댁의 막내 여식 옥섬은 고을서 두말하면 입이 아플 정도의 유명한 왈가닥이었지요. 타고난 기질이 사내의 것이라 행동거지에 막힘이 없고 어떠한 일을 행함에 있어 우물쭈물하는 것을 멀리하였습니다. 양반집의 교수로 단정한 품행과 조신한 언사, 그리고 감추고 인내하며 순종적인 모습을 강요받는 분위기가 옥섬은 참으로 견디기 힘든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호기심이 왕성했던 옥섬에게는 조선팔도에서 보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이 잔뜩이었으니까요. 그리하여 결국 옥섬은 더 넓은 세상을 구경하겠다는 일념으로 노자로 삼을 패물들과 엽전이 든 보따리를 꾸려서는 야밤중에 몰래 집에서 빠져나와 나루터로 향했습니다. 험하고 무시무시한 세상에 대한 불안과 공포도 그녀의 삿된 호기심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지요. 당장의 한양까지는 나아가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배를 타고 멀리 이동해야만 당도할 수 있는 고을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직접 제 눈과 귀로 보고 듣고 싶었던 이유에서였습니다. 무관 가문이라 어려서부터 익힌 무예로 제 몸 하나 정도는 건사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한몫했습니다. 답답하게 집안에만 갇혀서 얼굴도 모르는 집안의 사내에게 떠넘기듯 시집이나 가서 사는 것은 내 성미에는 정말 맞지 않는 인생이야. 이참에 오늘을 내 견문을 넓히는 여정의 첫걸음으로 삼도록 하겠어. 당차게 소리친 옥섬은 씩씩한 발걸음을 옮기며 배 위로 몸을 실었습니다. 생전 처음 배를 타고 넘실거리는 강물을 건너 건넌마을의 나루에 도착하자 옥섬은 속이 울렁거려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우욱, 세상에 배라는 것이 이토록이나 힘겨운 것이라니. 나의 역사적인 첫 모험의 시작부터 이리 모양 빠지는 꼬락서니가 될 줄은 누가 알았겠어? 두 번 다시 타고 싶지가 않구나. 그녀가 숨을 고르며 나루에 앉아 잠시 몸을 쉬고 있으려는데 어디선가 벼락 같은 고함 소리가 떠들썩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놈 잡아라! 옥섬이 고개를 들어 소리가 나는 쪽을 살펴보니 술라군들이 웬 사내 하나를 뒤쫓느라 역정을 내고 있었지요. 사내는 힘겹게 뜀박질을 하며 내달리는 모양새로 점점 옥섬과의 거리를 좁히고 있었습니다. 어머?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저 사내가 어찌하여 내 쪽으로 오는 거야? 옥섬이 당황하여 허둥대는 사이 쫓기던 사내는 어느새 옥섬의 앞까지 당도하더니 힘겨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오. 내 초면에 면목 없으나 부디 이것을 좀 숨겨주시오. 뭐시? 아니 이보시오? 사내는 거의 반강제로 옥섬의 소매춤에 무언가 묵직한 것을 밀어넣고는 그 길로 나루의 반대편 골목으로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술라군들은 우르르 뛰어가며 사내를 뒤쫓았고 영문을 모르는 옥섬이 휘둥그레진 눈으로 제 옷소매에 손을 넣어 사내가 맡긴 물건을 꺼내보려는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 작자와 한패인가? 저놈이 무엇을 맡기고 도망간 게지? 등 뒤에서 술라군 한 명이 옥섬의 손목을 잡아채더니 으름장을 놓으며 말했지요. 아니 생전 처음 보는 사내요? 나 역시 대체 이것이 무슨 일인가 싶어 확인해 보려던 것뿐이란 말이오. 그러자 술라군은 어림없다는 듯 콧방귀를 끼고는 우악스러운 손길로 옥섬의 소매춤을 뒤지며 털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옥놀이개에 장식이 달린 고급스러운 은장도가 떡하니 나왔지요. 이것 좀 보시게? 이래도 시침을 뗄 작정이더냐? 도망간 놈과 한패로구먼. 훔친 작물을 이리 건네주고 도망간 것을 보니 아니 되겠다. 이보시오. 오해라고 하질 않소. 나도 아까 그 사내가 왜 나에게 이것을 주고 달아났는지 도통 영문을 모르겠단 말이오. 시끄럽다. 거짓을 고하다니 배짱도 좋구만. 어디 초소에 끌려가 투옥되어서도 거짓부렁이 나오나 두고 보자. 술라군은 옥섬의 변명을 들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제 동료에게 손짓을 하더니 그대로 옥섬을 잡아 포박하고는 술라군 초소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새끼줄에 엮은 굴비의 모양새로 대롱대롱 초소로 끌려온 옥섬. 다른 자들이었으면 밑도 끝도 없이 닥친 시련과 해괴한 사달에 오금이 저려 벌벌 떠는 것이 정상이겠으나 옥섬은 오히려 모험을 떠난 시작부터 장황이 펼쳐지는 예상 밖의 전개에 잔뜩 들떠 신이 나 있었습니다. 자신이 살면서 야밤중에 술라군들의 초소에 끌려와 여기저기 구경해 볼 일이 어디 있겠나 싶어 그녀는 잔뜩 두근거리는 가슴을 꾹 억누른 채 여기저기 둘러보기에 여념이 없었지요. 옥섬을 잡아온 술라군은 도통 긴장하거나 무서워하는 낯빛이 아닌 이 처자의 태도가 참으로 어이가 없어 잡아온 그대로 초소에 마련된 간이옥사에 하옥시켜버렸습니다. 그놈이 잡혀오면 날이 밝는 대로 신문토록 할 것이다. 엄포를 놓고 돌아가는 술라군의 등 뒤를 바라보며 옥섬이 중얼거렸습니다. 여차하면 아버님의 이름을 대고 오해를 풀면 곧바로 풀려나겠지만 그리했다가는 집에서 몰래 도망 나와서는 모험길에 오른 나를 필시 가만두지 않으실 게 뻔하지. 다리 몽둥이를 문지르겠다며 길길이 날뛰실 것이야. 당분간은 사정을 지켜보며 버텨보아야겠다. 그렇게 옥섬이 옥사의 이모저모를 뜯어보며 처음으로 겪는 경험에 잔뜩 설레다 밤이 늦어 까무룩 잠이 들었습니다. 잠시 후 바깥이 요란하여 시끄럽게 옹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횃불이 일렁이는 모양새에 잠에서 깬 옥섬이 두 눈을 비비며 부스스 일어났지요. 나루에서 자신에게 은장도를 건넨 뒤에 도망쳤던 그 도둑사내를 붙잡은 듯 그를 포박하여 초소로 들어오는 술라군들이 보였습니다. 술라군 하나가 옥섬의 앞쪽 옥사에다 사내를 무릎 꿇리고는 말했지요. 네 이놈, 이 여자에게 건넨 이 은장도 어디서 훔쳤느냐? 술라군의 물음에 끌려오는 내내 묵묵부답이던 도둑이 말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훔치지 않았소. 어허, 이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믿을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너 같은 놈이 어찌하여 이토록 귀한 물건을 손에 넣을 수 있었느냐 말이다. 용모방망이로 도둑 사내의 배를 쿡쿡 찌르며 술라군이 물었지만 도둑은 입을 다물고는 더 이상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술라조장이 관솔불 옆에서 작물의 은장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은장도 자루에는 정렬부인 오병균 처라고 음각되어 있는 글귀가 불빛을 받아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았겠어요? 오병균이라 하면 현재 충청감사로 부임하고 있는 바로 그 오대감이었습니다. 용머리로 장식한 은장도에 놀이개에 달린 옥장식 또한 보통 옥이 아닌 노옥이기에 내 범상치 않다 여기고 있었거늘 과연 오대감댁 부인의 패물이었구나. 참으로 간도 큰 도둑놈이로군. 여봐라, 이 도둑은 우리가 처리할 사안이 아니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을금부로 넘기도록 하라. 그렇게 술라조장과 술라군들이 물러가자 옥섬이 도둑에게 말을 걸었지요. 이보셔요. 밤손님인 댁 덕분으로 내 처지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오. 아닌 밤중에 거나하게 홍두깨를 맞아버렸는데 이거 어떻게 보상하실 생각이시오? 그러자 도둑이 사뭇 미안하다는 표정이 되어 중얼거렸습니다. 내 정말 미안하게 되었소. 당신까지 이리 잡혀오게 만들 생각이 아니었다오. 당장에 그 은장도를 저들에게 들키면 안 되는 깊은 사연이 있었기에 급박하게 숨겨야만 한다는 생각이 앞서 그만 처자를 말려들게 하고 말았구만. 깊은 사연이라는 도둑사내의 말에 옥섬의 눈이 대번에 희번득 별빛을 담아낸 것 마냥 호기심에 반짝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깊은 사연이라는 것 내게 알려줄 수 있겠소? 사정 청취가 끝나고 만약 부정한 일이 아니라 판단이 되면 내 당신을 도와줄 용의가 있소만? 도둑은 형형하게 눈을 빛내며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옥섬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잠시 고민에 빠진 듯하였으나 이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 되어 자신의 사연을 그녀에게 낱낱이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얌전히 사내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옥섬의 눈이 점점 커지더니
이내 옥섬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옥사에 퍼졌고 그녀는 결정했다는 듯 손뼉을 치며 사내를 향해 호언장담하였지요. 역시 집구석에만 매여 있으면 이러한 재미난 세상만사를 즐길 기회가 없어지는 것 아니겠어? 이보시오, 걱정 마시오. 당신의 이야기가 가진 출발점은 조금은 의롭지 않았지만 당신이 보여준 의리와 양심이 내 마음을 움직여버렸구만. 내 책임지고 당신을 도와주겠으니 그 죽상인 얼굴부터 좀 펴시오. 훤칠하게 생겨서는 아깝지도 않소? 이튿날 날이 밝자 옥사에 갇혀있던 옥섬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술라군을 호출했지요.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아니, 죄인 주제에 감히 얘가 어디라고 이리 떠들고 있는 게야? 이제 막 근무를 끝내고 교대 준비를 하던 술라군 한 명이 소란스러운 옥섬의 소리를 듣고 옥사에 들어왔지요. 자, 여보게. 잠시 이리 와. 귀 좀 빌려주시게. 당장 자네의 목이 떨어지느냐 마느냐에 노인 중차대한 문제일세? 옥섬은 희죽 웃으며 술라군에게 으름장을 놓았고 허풍으로 치부하기엔 너무도 위험이 서려 있는 그 맹랑한 모습에 술라군은 자신도 모르게 옥섬에게 다가가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옥섬이 그의 귀에다 대고 귓속말로 뭔가를 속닥거리자 자지러질 듯 놀란 술라군은 대번에 꽁지가 빠져라 바깥으로 튀어나가더니 이내 술라조장을 불러오기에 이르렀고 술라조장 역시 옥섬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말했습니다. 정말로 관찰 사나리 가문의 막내 여식이 맞사옵니까? 맞다면 증빙패를 보여주시지요. 수행하는 하인 하나 없이 홀로 나루에서 방황하다 잡혀왔다 들었기에 쉬이 믿기가 어렵다는 점을 헤아려 주시오. 옥섬은 대답 대신 자신의 품에서 가문의 문장이 선명히 음각되어 있는 목쇠를 내밀어 보였습니다. 이는 옥섬이 몰래 집에서 나오기 전 혹여나 여정 중에 발생할 문제가 생길 것을 염려하여 들고 나온 최후의 보루였지요. 이리하여 신분이 보증된 옥섬은 자신을 하대하고 옥사에 집어넣은 것을 문제 삼지 않는 조건으로 풀려날 수 있게 되었고 그녀는 풀려난 그 길로 간밤 도둑 사내가 일러준 사연의 주인공이 사는 집을 향해 발길을 옮겼습니다. 이거 정말이지 모험을 떠난 처제전부터 아주 흥미진진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구나. 온몸에서 전율이 흐르고 넘치니 참으로 살아있는 기분이렸다. 옥섬은 이 모든 것이 그저 신이 나고 즐거워 흥을 주체하지 못한 채 콧노래를 부르며 발걸음을 옮겼지요. 그날 늦은 오후 오대감 댁의 포졸들이 포승줄로 묶은 도둑 사내를 끌고 당도했습니다. 거기 무슨 일이냐? 대청마루 끝에선 오대감 댁 안방마님이 앞마당에 줄지어 늘어서 있는 포졸들을 내려다보며 잔뜩 위엄서린 목소리로 물었지요. 그 기세에 주눅든 포졸 중 하나가 쭈뼛거리며 앞으로 나서 고했습니다. 지난밤 북문 고갯마루에서 절도를 일삼던 도둑을 쫓아잡고 보니 그의 품속에서 다름 아닌 마님의 은장도가 나왔지 뭡니까요. 이자에게 그것을 추궁하였으나 당최 입을 열지 않고 버티기에 정확한 신문을 위하여 이리 데리고 온 것입니다. 마님. 포졸의 말을 듣고 있던 마님의 표정이 미묘하게 일그러지는 듯 하더니 갑자기 노기가 잔뜩 서린 목소리로 일갈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놈들! 그 사내는 한낱 잡스러운 도둑이 아니다. 어서 포박을 풀어주고 그를 일으켜 세우렸다. 내 어쩌녁에 잠시 나들이를 나갔다가 소중하게 지니고 있던 은장도를 잃어버려서 그렇잖아도 마음이 상해 심려가 큰 상황이었는데 그것을 찾아준 사내에게 감사를 표하지는 못할 망정 도둑으로 몰다니? 예. 아니 그럼 은장도를 도둑 맞은 것이 아니란 말씀이옵니까? 무엄하구나. 그렇다 하지 않느냐. 내 따로 급진히 감사 인사를 전해야겠으니 어서 그 귀인의 포박을 풀고 썩 물러들 가렸다. 그리하여 포박에서 풀려난 도둑은 자신이 뜻하지 않았음에도 유리하게만 흘러가고 있는 이 상황에 어안이 벙벙해진 얼굴로 마님을 올려다보았지요. 도둑을 풀어준 포졸들이 모두 물러나 대감집에서 벗어나자 도둑은 대청으로 올라가 마님에게 큰 절을 올리며 읍했습니다. 아니 마님,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지 모르겠습니다. 간밤
그 천인공로할 짓을 벌인 쇳내를 이리 구제하여 살려주시다니요. 내 자세한 이야기는 먼저 당도한 이 처자에게 모두 들었다네. 고개를 드시게나. 그러자 건너방에서 옥섬이 고개를 쏙 내밀며 등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알 길이 없던 도둑이 얼빠진 얼굴로 마님과 옥섬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는 사이 마님이 온화한 얼굴이 되어 말했습니다. 이 처자가 느닷없이 찾아와 이르기를 그대는 옥사에 갇혀서도 끝까지 나와 간밤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일말의 발설도 하지 않았다지. 문초를 겪을지도 모르는 순간에도 끝끝내 나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들었네. 그 말이 사실인가? 그렇사옵니다. 쇳내가 먹고 살기에 급급해 한낱 도적질을 일삼는 도둑놈이지만 그럼에도 혹여나 간밤에 제가 저지른 일로 마님께서 세간에 입방하에 오르기라도 하시면 평판이 상할까 걱정되어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것입니다요. 도둑의 말에 마님은 빙긋이 미소 짓고는 그에게 두둑한 전대를 건네주었습니다. 전대를 받아든 도둑이 더욱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고 마님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며 자애롭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눈이 마주쳐 서로를 바라보던 두 사람은 동시에 지난밤 일을 떠올리게 되었지요. 사실 지난밤 삼경의 시각, 이 젊은 도둑은 밤이슬을 벗삼아 5대 감댁 안방에 잠입했었습니다. 당장에 먹을 쌀 한 톨이 없었던 도둑은 적당히 돈이 될 만한 물건 하나만 걸리면 그대로 달아날 심산으로 간크게도 5대 감댁의 안방에 들어선 것이었습니다. 일찍이 5대 감은 도처에 첩을 열어두고 있었는데 충청감사로 부임한 이후로는 첩씨를 데리고 작은 살림을 차린 지 오래였습니다. 본가인 이곳에는 발걸음조차 뜸해진 지가 오래되었다는 소문이 자자하게 퍼져 있었지요. 그렇기에 젊은 도둑은 주인대감이 없는 집이 밤이슬을 맞으며 도둑질을 하기에는 손쉬운 대상이란 판단하에 5대 감댁을 고른 것이었습니다. 숨죽인 채 발소리를 없애고 이곳저곳을 뒤적이던 도둑은 문득 어둠 속에서 비단 속옷만 걸친 채 잠에 빠져있는 안방마님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날따라 무슨 변덕의 바람이 분 것이었을까요? 그간 도둑이 수많은 밤이슬을 맞으면서 이 집 저 집을 털어보았으나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을 벌이고 말았으니 들창으로 스며든 금음달빛에 아스라이 비친 마님의 빼어난 음영을 보고는 그만 물건을 훔칠 생각조차 잊은 채로 손을 뻗고 만 것이었지요. 걔 누구인가?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는 마님을 제지한 도둑이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도둑은 마님이 빼어든 은장도를 가볍게 빼앗았지요. 젊은 도둑의 한 손이 마님의 두 손을 꽉 잡았고 굳게 닫혀있던 대문으로 절구대에 머리가 고개를 디밀었습니다. 첩과 기생에 빠져 몇 해째 정실부인인 자신을 나몰라라 버려둔 영감과 그 잘난 합판을 해본 지가 언제였던가요? 권세 드높은 대감집 안방마님으로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채통과 정절을 지키느라 허벅지를 꼬집어가며 참고 버틴 생과부 노릇이 장장 5년이 넘어가던 시점이었습니다. 헉 하는 외마디 소리와 함께 시작된 도둑의 거센 절구질에 마님은 그만 자신도 모르게 두 팔로 도둑의 목을 힘껏 껴안고 말았답니다. 그렇게 젊고 듬직한 도둑이 마님을 연신 누르며 기깔난 운우를 선사하자 5대 감댁은 뇌성병력이 내리치는 듯 대청마루가 뒤흔들리며 지축을 요란하게 흔들어 놓는 밤이 펼쳐졌고 마님은 그날 그리도 염원하던 오랜 소망을 풀게 된 것이었습니다. 거사가 끝난 이후 자신에게 죽을 죄를 지었다며 연신 사과하고서는 전설적인 밤을 선사하고 불이 나게 주랭랑을 쳐버린 이 도둑을 잊지 못하고 수소문하여 찾고 있던 마님은 때마침 술라군들의 옥사를 탈출한 뒤 찾아온 옥섬에게 모든 자초지종을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도둑에게 모든 사연을 들어둔 옥섬이 해맑게 웃으며 마님에게 제안했지요. 어차피 그 은장도는 조금만 조사를 해보아도 마님의 것임이 알려질 것이고 그리하면 의금부를 통해 이대까지 그자를 압송하여 데리고 올 것이 뻔합니다. 그는 마님의 존재를 지키기 위해 입을 무겁게 간수하고 끝까지 한마디도 뱉지 않았으니 잡스러운 다른 소문이 퍼질 우려를 하신다거나 혹여라도 그자의 의리를 높이 사서 살리고 싶으시다면 제 말대로 잃어버린 은장도를 그 사내가 찾아준 것이라 우기시옵소서. 오대감 어르신의 권세와 안방마님의 위엄이 있기에 그리 이르면 포졸들도 다른 소리는 하지 못할 게지요. 일이 된 연유로 옥섬이 귀띔해준 조언을 채택하여 순조롭게 포졸들을 물리고 도둑산에도 얌전히 되돌려받게 된 마님은 깊이 기뻐하며 옥섬에게 감사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허우대가 멀쩡한 도둑은 지난밤에 훌륭한 공로를 인정받아 그 후로도 마님의 간택을 받고는 보름에 한 번씩 밤은 깊어 삼경일째 오대감 댁에 월담하여 안방으로 스며들었고 마님은 생과부 신세를 벗어난 것과 더불어 아무런 잡음 없이 일을 마무리 짓도록 도와준 옥섬의 은혜를 치하하며 그녀의 집안에 기별을 넣어주었습니다. 안 그래도 알까닭 여식이 간밤에 모험을 떠나겠답시고 야반도주하여 온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던 찰나 권세 높은 충청감사의 집안에서 딸의 공로를 치하하는 기별과 함께 융숭한 재물들을 보내오니 결국 옥섬의 이 가출기는 별탈 없이 마무리될 수가 있었지요. 그 이후로도 이 세 사람은 간간히 모여 다과를 가지며 웃음꽃을 피웠으니 옥섬은 성공리에 끝난 제 모험담은 이것이 끝이 아님을 깨달으며 그렇게 다음번 펼쳐질 언젠가의 모험을 기다리며 두 눈을 반짝반짝 빛냈다는 후문이 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집신장수를 업으로 삼고 있던 가난한 총각 청배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집신을 삼아 장터에 내다 팔며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었지요. 쓰러져가는 허름한 초가집 한 채에 홀로 지내고 있던 청배는 하루 세 끼 먹어보는 것이 소원일 정도로 공궁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하루 종일 날씨가 쨍쨍해야 할 터인디 날이 지러 비라도 왕창 쏟아지는 날에는 사람들이 영 집신을 사지라느니 말이여. 손에 물집이 잡히도록 새끼를 꼬아 내일 장터에 내다 팔 집신을 만들던 청배가 한숨 가득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부들장이 무너져라 깊은 한숨을 내쉬던 청배의 머릿속으로 한 여인의 얼굴이 살포시 떠오르기 시작했지요. 그녀는 바로 근방에 살고 있는 오밀조밀 귀여운 얼굴에 동네에서는 제법 미모로 알아주는 순심이라는 이름의 처자였습니다. 청배는 혼기가 가득 찬 창창한 젊은이였지만 먹고 살기가 팍팍한 가난한 살림의 장가 같은 것은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하는 형편이었지요. 청배가 순심에게 막연한 연심을 품고 그녀를 향한 구애를 던지고 있었으나 순심은 가난하고 가진 것 없는 청배에겐 눈길조차 내어주질 않았습니다. 흥, 제깟 것이 감히 어디 넘바 넘보기를? 청배 이 아둔한 녀석아. 그놈의 집신짝이나 실컷 삼아서 부자가 되거들랑 그때나 내게 찾아오려무나. 그때쯤이면 이미 나는 어느 높은 양반댁 대감에 첩이되어 떵떵거리고 있겠지만 말이야. 순심은 장차 양반집에 첩실로 들어가 팔자를 고쳐보겠다는 부푼 꿈을 꾸며 한껏 오만해진 엉덩이를 실룩거리고는 약을 올리듯 청배의 우직한 일편단심을 받아주지 않았지요. 사실 순심이 자신도 그닥 별볼일 없는 그저 그런 집안의 여식이었으나 반반한 채 얼굴을 믿고 하늘이 높은 줄 모르고 콧방귀를 뿜어대니 그런 자신에게 쩔쩔매는 청배를 더욱 무시할 뿐이었지요. 아이고, 그려, 순심아. 지금은 내 너희 마음을 10분 이해하는구먼. 나도 양심상 가진 것 하나 없는 지금 요 모양 요 꼴로 순심이 내 마음을 돌려놓을 작정은 아니라 이것이여. 네가 나를 돌아볼 때까정 내 한 몸 열심히 움직여서 꼭 순심이가 만족할 만큼 어엿한 신랑감이 되어
행복하게 지내고 싶구먼. 이렇듯 청배는 암울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특유의 씩씩함과 어진 마음을 잃지 않은 채로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며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고 있었어요. 자신의 형편이 보잘것없다고 하여 다른 사람에게 화풀이를 하는 법이 없었고 늘 자신보다 상황이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며 그들에게 도우미 손길을 내어주곤 하였습니다. 혹자는 이런 청배를 보고 제 앞가림도 못하는 놈이 오지랖도 유난이라며 험담을 늘어놓았지만 대부분의 동네 사람들은 이런 청배의 고운 마음 씀씀이를 높이사 물심양면 그를 도와주며 마음속 깊이 청배의 앞길을 응원하고 있었지요. 이놈 청배야, 그렇게 남만 도와주다가 어찌 살려 그러는겨? 내 입속도 좀 챙겨가며 살아야 하는 법이여. 사람은 모름지기 자기 자신부터 단단해져야 남도 떳떳하게 도울 수 있는 것이여. 여기 호박식혜 좀 만들어 왔으니 먹어가며 혀. 아이고, 어르신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요. 꾸준히 열심히 살다 보면 해가 뜨는 날도 있지 않겠어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함은 그것으로 족하다 이 말이지요.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요, 어르신. 이렇듯 청배의 하루는 보잘것없지만 알차게 저물고 있었습니다. 화창한 어느 날 아침,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청배가 집신 한 보따리를 짊어지고 장터로 나가는 길이었습니다. 오전부터 쨍쨍 내리쬐는 햇볕을 받으며 걸은 터라 청배는 갈증이 심해 근처의 연못가를 찾게 되었습니다. 어휴, 먼 놈의 햇빛이 이리도 살벌하게 내리쬐는겨. 장터에 닿기도 전에 말라 자빠지겠구먼. 청배는 이마에 땀을 연신 훔치며 그늘에 누워 더위에 지친 몸을 잠시 쉬게 하였어요. 연못은 대대적인 가뭄이 오는 시기에 맞춰 물이 많이 말라있는 상태였습니다. 흙탕물이 아닌 맑은 물이 남아있는 조금 더 수심이 깊은 곳을 찾던 청배가 때마침 좋은 물가를 발견하고 그곳으로 몸을 옮겼습니다. 몸을 숙여 물을 한 모금 뜨려는데 어쩜 딱한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지요. 물이 말라붙어 겨우 한 줌의 물만 남아있는 웅덩이에서 올챙이 한 마리가 몸을 팔딱이며 애처롭게 꿈틀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씨구, 가엾게도 물이 말라 길이 끊겨 고립되었구먼. 이대로는 꼼짝없이 햇빛에 말라 죽게 생겼구나. 청배는 올챙이의 필사적인 몸부림을 측은한 눈빛으로 내려보며 말했습니다. 그는 손을 내밀어 올챙이를 물과 함께 떠올린 다음 옆에 수심이 깊은 물가에 내려주었습니다. 자, 얼른 가거라. 가서 이 역경을 딛고 장차 훌륭한 개구리가 되어야 한다. 알겠느냐? 청배가 웃으며 농을 건네자 올챙이는 마치 그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한동안 청배의 근처에서 떠날 줄을 모르다가 몸을 휘휘 돌려 인사를 건네는 듯 하더니 물가 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올챙이를 살려준 청배도 시원하게 물을 들이켜 갈증을 해가라고는 무거운 걸음을 옮겨 장터를 향한 발길을 재촉하였지요. 그로부터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모처럼 한 짐 가득 메고 갔던 집신을 다 팔고 기분 좋게 장터에서 나온 청배가 호탕하게 웃으며 중얼거리던 날이었습니다. 이거 정말 늘 오늘만 같으면 소원이 없겠구만 그래. 평소보다 집신을 너무 많이 삼아서 못 팔고 집이 썩으면 어쩌나 싶었는데 아주 모처럼 신명나게 장사가 잘 된 날이었어. 기분이 날아갈 것 같던 청배가 씩씩하게 웃으며 집을 향해 돌아가려는데 어둑어둑해진 숲길 사이로 요란한 개구리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지요. 때마침 갈증이 심했던 청배가 목도 축일 겸 연못 쪽을 향해 들어서니 미끈하게 잘 빠진 개구리 한 마리가 연잎 위로 뛰어오르더니 청배를 향해 울음소리를 내었습니다. 어랍쇼, 이 개구리는 어째 좀 신기한 면이 있구먼. 청배가 개구리와 눈이 마주쳐 유심히 살펴보았어요. 유난히도 피부가 매끈거리는 이 개구리는 어쩐지 미물 같지 않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청배를 바라보며 목청껏 울음소리를 내던 개구리는 신기하게도 청배와는 인연이 있다는 듯 제자리에서 폴짝거리며 그를 반기는 듯 보였습니다.
문득 청배는 자신이 얼마 전에 구해주었던 올챙이가 퍼뜩 떠올랐습니다. 에이, 설마 싶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허리를 숙여 개구리를 향해 물었지요. 설마 일전에 그 올챙이가 너니? 내가 이 말을 이해한다면 바보 같은 말처럼 들리겠지만 마치 나를 알아보는 양 이리 친밀하게 구니 예사 개구리가 아닌 듯 싶구나. 청배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개구리에게서 자욱한 연기가 퍼지며 요란한 소리가 나더니 이윽고 연기가 가신 청배의 눈앞에는 웬 젊은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여인은 청배가 짝사랑하던 순심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눈부시게 단아하고 아름다운 미모를 지니고 있었지요. 청배가 두 눈을 비비며 자신이 보고 있는 광경을 의심하는 사이 여인이 입을 열어 청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희님, 저를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일전에 제 목숨을 구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던 차에 때마침 은희님께서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목청껏 울고 있었답니다. 여인의 말에 청배는 제 눈과 더불어 제 귀까지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거요. 올챙이가 개구리로 변하였다는 것은 자연의 이치에 맞는 소리이지만 개구리가 사람으로 그것도 이리 아리따운 처자로 둔갑한다는 소리는 아무리 내가 못 배운 놈이라 하여도 일찍이 들어본 적이 없는 일입니다요. 넋이 나간 표정으로 어리둥절하게 서 있던 청배를 향해 여인은 화사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연못에 털을 내리고 근방을 관장하여 다스리는 숲속 신령의 막내 여식이옵니다. 호기심이 왕성하던 제가 그만 규율을 어기고 자꾸만 인간들이 사는 땅으로 무단 외출하는 일이 잦자 함부로 행동하는 것을 노여워한 아버님께서는 제게 올챙이가 되는 형벌을 내리셨지요. 그렇게 벌을 받는 기간 동안에도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던 저는 연못 밖을 향해 나서려다 그만 물이 말라버린 웅덩이에 고립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 저를 은희님께서 구해주셨고요. 제 목숨을 구해주신 은희님께 보답을 하기 위해 이리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답니다. 여인의 설명을 듣고 있던 청배가 쑥스러워하며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정말 그것이 사실이란 말입니까요? 하지만 나는 그저 허둥대는 올챙이가 아니, 그러니까 저기 처자가 가여워 그랬을 뿐 딱히 칭찬받을 일을 한 기억은 없구만요. 그 말을 들은 여인은 살짝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이리도 겸손하시고 착한 맘씨를 가지신 분이시니 제 눈이 틀리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부디 제가 곁에서 모시며 보온하고 싶어요. 아버님께도 이미 몽땅 말씀드린 터이니 부디 저를 내치지 말아주셔요. 자신에게 벌어진 믿기지 않는 일과 연이어 들어오는 행운에 청배가 얼떨떨한 표정으로 입만 벙긋거리고 있는 와중 개구리 여인은 청배에게 다가서 아름다운 미소를 보이며 굳히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서방님으로 모시는 것을 허락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저를 향이라 불러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청배가 저돌적으로 보온하기 위해 달려드는 와향을 데리고 연못을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온 날 이후로 두 사람은 사발에 맑은 물을 가득 떠놓고 하늘과 용왕을 향해 치성을 드린 후 그것을 조촐한 혼례식으로 삼아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하여 장가는커녕 삼시세끼 끼니 때우기도 힘겨워하던 청배가 듣도 보도 못한 절세미인을 얻어 장가를 들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나가자 마을 사람들 모두가 청배의 집에 모여 새색시의 모습을 구경하기 바빴습니다. 사람이 건실하니 가진 것이 없어도 인품 덕에 저리 어여쁜 색시도 다 얻는구먼. 곁에서 지켜보기 딱 하였는데 아주 잘 되었어. 아, 그러게 말이여. 순심인지 작심인지 고 맹랑한 것 꽁무니만 쫓아다니면서 이용만 당하는 것이 참으로 불쌍하였는데 이리 근사한 색식감을 숨겨놓고 있었을 줄 누가 알았느냔 말이여. 이렇게 청배를 지켜보던 사람들이 저마다 덕담을 나누던 와중 일편단심 자신에게 매달리며 다른 여인은 쳐다도 보지 않던 청배가 장가를 들게 되자 순심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시샘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지요.
저 가지기는 싫어도 남주기는 아까운 장난감이었던 청배가 저렇듯 자신보다 훨씬 뛰어난 여인과 살림을 차려보란 듯이 장가든 모습을 보게 되니 순심은 배알이 꼴려 복장이 터질 지경이었답니다. 정말이지 참으로 열이 뻗치네. 저 멍청하고 손에 쥔 것 하나 없는 거렁뱅이 녀석 따위가? 무슨 수로 저런 미인을 얻어 장가를 들었담? 감히 나 좋다고 쫄래쫄래 따라다닐 때는 언제고? 저저 좋아가지고 실실거리는 얼굴 꼬라지를 좀 보라지? 뭔가 마음대로 부려먹던 것을 빼앗긴 기분이 드니 배알이 꼴려서 밤에 잠도 오질 않잖아. 순심이는 이를 바득바득 깔며 언젠가 꼭 청배를 골탕 먹이겠다는 마음을 단단히 품은 채 콧바람을 뿜으며 휙 몸을 돌려 제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한편 순심이 그러거나 말았거나 와양은 청배의 색시가 되어 물심양면 그를 보필하고 지극하게 모셨어요. 그녀가 청배의 곁을 지키게 된 이후로 청배의 살림은 눈에 띄게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집신만 삼느라 다른 것에 몰두할 여유가 없었던 청배의 키키하고 쓰러져가던 초가는 와양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반짝반짝 윤이 나며 버젓한 집이 되어가고 있었지요. 와양의 꼼꼼하고 야무진 내조 덕분에 청배는 예전보다 배는 더 빠르고 안정된 솜씨를 부려 튼튼하고 질 좋은 집신을 더 많이 만들 수가 있었으니 살림은 차츰차츰 불어나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달이 휘영청 하늘에 걸린 밤이 되면 어여쁜 색시를 꼭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매일 밤 황홀한 사랑을 나누고 근사하게 보내니 청배는 입이 귀에 걸려 웃음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나 아름다워도 되나 싶어 새벽만 되면 와양이 사라지지는 않았는지 자신의 이불 옆을 확인해보곤 하였답니다. 그럴 때마다 자신의 옆에서 곤히 잠들어 새근거리는 숨소리를 내고 있는 와양을 보고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흡족한 웃음을 띠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영원할 것만 같던 행복한 시간, 일은 벌어지고 말았으니 어느 날 아버지를 뵙고 오겠다며 연못으로 돌아갔던 와양이 밤늦게 집으로 돌아와 청배 앞에 다소곳이 앉았습니다. 줄곧 마음을 졸이며 아내를 기다리던 청배가 무사히 돌아온 와양을 반겼지요. 와양의 손에는 신기한 모양새의 단지가 들려 있었는데 생김새로 봐서는 요강으로 보이는 물건이었습니다. 으잉? 아니, 임자. 손에 들려있는 그 단지 같은 것은 무엇이오? 생긴 것으로 보면은 흡사 요강 같기도 한 것이 도통 뭔지 모르겠구먼. 서방님, 이것은 고민 끝에 제 고향에서 가져온 진귀한 물건입니다. 이것을 과연 서방님께 내어드려도 될까? 매일을 깊은 생각에 잠겨보았지만 역시 저는 서방님이 좀 더 풍요로워졌으면 하는 마음이 큰 바 잘못될 위험을 무릅쓰고 가져온 것이지요. 와양은 청배 앞에 단지를 내밀며 조금은 걱정스러운 말투로 말했습니다. 서방님, 단지 안에 무엇이든 넣어보셔요. 아내의 뜻모를 이야기에 청배는 머리를 긁적이며 방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자신이 삼고 있던 집신 한 짝을 주워들고는 단지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임자가 하는 말이니 허튼 소리는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게 지금 뭐라는 것인지 도통. 쉿! 일단은 잠자코 지켜보셔요, 서방님. 와양이 눈을 찡긋 깜빡이자 청배는 입을 다물었고 이윽고 단지에서 모락모락 뿌연 연기가 피어나더니 세상에나 이럴 수가요. 단지에서는 청배가 집어넣었던 집신짝과 똑같이 생긴 집신들이 산처럼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깜짝 놀란 청배가 뒤로 자빠지며 엉덩방아를 찢자 와양이 쓰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속에 넣으면 무엇이든 그 양을 늘려주는 신묘한 물건이지요. 모쪼록 서방님께서 요긴하게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임자. 그게 정말입니까요? 아내의 말을 들은 청배는 벌떡 일어서며 외쳤고 그 길로 부엌으로 뛰어들어가더니 쌀 한 줌을 쥐고 돌아왔지요. 이윽고 청배는 단지 속에 쌀 한 줌을 집어넣으며 두근거리는 얼굴로 지켜보았고 단지에서는 또다시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이내 파도 같은 쌀더미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청배는 뛸 듯이 기뻐하며 와향의 두 손을 덥석 쥐고 소리쳤습니다. 세상에나, 세상에나. 임자, 부인, 여보. 당신은 정녕 내 인생을 구제하러 이 땅에 내려온 선녀이자 보살이시오. 임자는 내가 임자를 구해줬다 말하였지만 이제 보니 임자가 나를 구해주러 오셨구먼요. 아이처럼 좋아하며 방방 뛰는 청배를 올려다보는 와향의 눈빛엔 어쩐지 뜻모를 불안함과 걱정스러움이 묻어 있었지만 사랑하는 제 서방이 이리도 좋아하는 모습을 본 뒤 고개를 가로젓고는 평소대로의 환한 웃음으로 답해 주었습니다. 청배는 신이나 산처럼 불어난 집신들과 쌀알더미들을 정리하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매일 늦은 밤까지 집신을 삼지 않아도 되니 이어찌 좋지 않을 수가 있겠냔 말이여. 이제 그 시간들을 아껴 더욱 임자와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겠구먼.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요. 제 아내와 행복하게 지내는 것을 꿈꾸던 청배가 제 노력이 아닌 그저 요행으로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것이었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와향의 불안이 현실로 들이닥치는 데는 석 달이 채 걸리지 않았으니까요. 처음에는 단지 속에 집신을 넣고 불어난 집신들을 착실하게 장터에 나가 파는 것으로 단지를 활용하던 청배는 점점 나태한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지요. 그러더니 한 달 뒤에는 쌀과 고기들을 넣으며 집신 파는 일을 그만둬 버렸고 2달 뒤에는 엽전들을 넣으며 불어난 돈으로 재물을 불리더니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한량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실하고 똘망똘망하던 그의 눈은 어느새 탐욕과 타성에 젖어 있었습니다. 으하하, 인생이 식은 죽먹기이니 가히 천국이로구나. 부지런하고 남을 돕기 좋아하던 청배는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고 말았지요. 으리으리한 기와집과 하인 여럿을 부리는 벼락 부자가 되고 보니 청배의 어질고 곱던 마음은 흔적조차 없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도 청배의 자수성가를 축하해주며 큰돈을 벌게 된 청배를 응원하는 분위기였으나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하지 못하는 모양새로 거만하게 행동하는 청배를 보고서는 모두들 학을 떼며 청배와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하루아침에 저리 변할 수가 있단 말이오, 그래? 그간 보여준 모습들이 진짜인지 아니면 지금의 저 모습이 원래의 청배 모습인 건지 근간이 안 되는구먼. 아, 이 사람아. 당연히 저 모습이 제 본 모습 아니겠나? 사람이란 모름지기 제 손에 쥔 것이 많을 때 뒤로서 자신의 모습이 나온다고 하질 않나? 이렇듯 자신을 향한 악담들이 연이어 쏟아져 나오고 있었지만 청배는 아무런 가책도 아쉬움도 느끼지 못했어요. 가만히 있어도 일하지 않아도 열심히 살지 않아도 단지만 있으면 걱정이 없었으니 청배의 간절하고 순수한 마음씨는 시커멓게 오염된 것이었지요. 곁에서 청배가 변해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와향의 얼굴에는 수심이 깊어졌습니다. 자신의 서방님을 위해 제 고향의 연못까지 가서 아버지인 수신령의 보물까지 몰래 훔쳐 가지고 나왔지만 어렴풋이 느끼고 있던 그 걱정이 이리도 빠르게 현실이 되자 그녀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청배를 향한 안타까움이 뒤섞여 가슴이 미어지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제발 이러지 마셔요. 서방님께서는 이런 분이 아니셨잖아요. 부디 사욕에 멀어버린 눈을 뜨시고 정신을 좀 차려보셔요.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간곡하게 청하는 자신의 아내를 거칠게 밀치며 청배가 소리쳤습니다. 거참, 귀찮게 굴지 좀 마시오. 당신도 사내대장 부인 나의 커다란 그릇을 알아보고 내게 시집 온 것이 아니었수? 참시새끼 밥만 잘 먹으면 좋겠다는 하찮은 꿈을 꿨다고 지금 당신마저 나를 무시하는 게야? 내 이제서야 원 없이 떵떵거리며 살게 되었거늘 감히 어느 누가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인가? 반쯤 돌아가 버린 눈으로 자신을 대하던 예전의 그 상냥함마저 잃은 채 그렇게 매몰찬 사람이 되어버린 청배를 바라보는 와향은 매일을 눈물과 회한으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허나 청배의 막무가내 같은 가관의 기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지요. 벼락 부자가 된 청배는 이제 목표를 재물에서 여자로 돌린 사람이 된 것처럼 기방에 드나들며 기녀들의 분냄새를 옷에 묻혀오기 시작했습니다. 흥청망청 탕진하며 기방에서 큰돈을 쓰고 잔뜩 술에 절어서는 다음날 새벽이 되어서야 기방의 마당쇠에게 이끌려 들어오곤 하였습니다. 저 서방님? 깜짝 놀란 와양이 버선발로 달려나가 제 서방을 부축하려 하면 청배는 쌀쌀맞게 그 손을 뿌리치고 그녀를 향해 소리쳤지요. 어허이, 이거 놔라. 누구냐? 규실이냐? 아니면 매화더냐? 재미없고 따분한 마누라만 아니면 그 누구라도 좋다. 어서 술상을 들여오너라. 인사불성으로 취한 채 헛소리를 늘어놓는 청배는 이미 다른 세상의 사람이었습니다. 와양은 시름 깊은 얼굴로 한숨을 내쉬며 남편을 부축해 쓸쓸하게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와양이 서 있던 흙바닥에는 그녀가 흘린 눈물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지요. 어머나, 이게 누구니? 청배 아니더냐? 장가가고 나선 요즘 아주 재미가 좋다지? 몰라보게 불어난 재물을 축내는 즐거움으로 하루가 모자란다는 소문이던데 참말이니? 그렇게 1년이 지난 어느 날 기방가에서 돌아오던 청배를 막아 세운 것은 다름 아닌 순심이었습니다. 허! 순심이 요 맹랑한 계집이 내게 먼저 말을 거는 날이 오기는 하는구먼. 그 잘난 양반님네 첩실로 들어간다는 꿈은 아직도 꾸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 고을에 남아있는 것을 보니 어째 뜻대로는 흐르지 않는 모양이로구먼. 지난날 순심에게 당했던 수모를 되갚아주기라도 하는 듯 청배는 잔뜩 독이 오른 혀로 순심을 향해 쏘아댔습니다. 순심은 피식 웃고는 청배의 곁에 찰싹 다가서며 말했지요. 양반이든 상놈이든 그저 떵떵거리기만 하면 그것으로 만사가 좋은 거 아니겠니? 보아하니 청배 너도 그토록 아리따운 색시가 있음에도 정 붙일 데가 없어 이리 방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참에 어떠하니? 매번 지겹게 기방이나 향하는 그 발걸음 말이야. 이제 질릴 때도 되었지 싶은데. 그러고 보면 예전에 우리 참 좋았잖아. 아니 그렇느냐? 말을 마친 순심이 청배의 허리춤에 손을 착 감으며 교태를 부렸고 그런 그녀의 모습에 청배는 씩 웃으며 답했습니다. 순심이 너의 그 더러운 속물 근성은 내 일찍이 잘 알고 있었지만 변함없이 참으로 뻔뻔하기 그지없는 행태로구먼. 허나 아주 딱 좋다 이거야. 내 이제는 순심이 네가 원하는 재물과 폐물은 모두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느니라. 어떠냐? 내가 그토록 첩실의 노릇을 염원하던 돈 많은 사내가 바로 눈앞에 있지 않느냐? 내게 납작 순종하며 내가 하라는 것은 분말 없이 따르는 삶을 살아보겠느냐? 대신 그 대가로 평생 쓰고도 다 못 쓸 영겁의 재물로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며 살게 해주마. 청배는 마치 보란 듯이 순심을 꼬드겨 과거의 수모를 지우려 하였고 순심 역시도 그간 벼르고 벼르며 청배를 노리고 있던 차에 이게 웬 떡이냐 싶어 덥석 청배를 물어서는 그날로 청배의 집 한 칸을 떡하니 차지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순심을 첩으로 들인 청배는 매일 밤마다 그녀의 치마폭에서 놀아나 안채에서 진득한 거사를 치르며 잡스러운 소리를 흘려댔지요. 이를 두 눈으로 지켜봐야 했던 와양의 무너지는 가슴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서방님, 참으로 그토록 어긋나셔야만 하셨답니까? 대체 우리가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온 것일까요? 그날 제가 서방님께 보물단지를 드리지 않았다면, 그랬다면 우리는 아직도 서로 웃으며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을까요? 인간 세상에서는 인생에 있어 만약이라는 것은 없다는 말들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저는 망가져버린 서방님을 보노라면 늘 그날의 제 선택을 후회하게 됩니다. 비가 억수처럼 쏟아지던 어느 날, 그날도 어김없이 안채에서 첩실인 순심과 진득하게 그렇고 그런 일을 벌이고 있던 청배가 무언가 집안의 기운이 이상함을 감지하고 밖으로 나와 보았습니다. 안방에 들어앉아 있어야 할 아내의 모습이 보이지를 않았지요.
이 여편네가 이 날씨에 어디로 가버린 거야? 청배가 집안 여기저기를 뒤적거리며 아내 와향을 찾기 시작했지만 그녀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뭔가 단단히 잘못되고 있음을 눈치챈 청배가 보물단지를 모셔놓은 창고로 들어가 보니 다행히도 보물단지는 멀쩡하게 창고에 보관 중이었어요. 어휴, 10년 감수했구먼. 이 단지만 그대로라면 나머지야 내 알 바 아니지. 한숨을 내쉬며 안심하던 그때 단지 옆에 놓인 서신 한 장을 발견하고 집어들었습니다. 서신은 바로 제 아내인 와향이 자신에게 전하는 내용의 편지였지요. 서방님, 아무래도 이젠 제가 서방님의 곁에 머물러 있을 이유도 또한 그럴 필요도 없어 보여. 제가 지내던 곳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간 서방님이 저에게 보여주었던 다정하고 상냥했던 모습. 저는 눈을 감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이어요. 일은 이리 흘러가고 말았지만 그럼에도 서방님께서는 여전히 제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십니다. 서방님을 원망하거나 질책하지 않아요. 오히려 저에 대한 후회와 통탄뿐이랍니다. 부디 눈을 뜨시고 본래의 어진 모습으로 돌아오시길 바랄게요. 언제나 만수무강하시고 항상 서방님의 앞길이 밝게 펼쳐지길 기원하겠어요. 그동안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담백하게 하지만 절절하게 제 마음을 담아 꾹꾹 눌러 쓴 와향의 서신은 청배의 마음을 깊이 움직일 법도 하였지만 청배는 이제 와향은 아무래도 좋았어요. 단지만 제 곁에 둘 수 있다면 와향은 연못으로 돌아가든 다시 개구리가 되든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청배는 와향의 편지를 구겨 무심하게 땅바닥에 던져버렸어요. 나원 참, 청승맞게 뭐 하자는 것인지 원. 나에게는 이 보물단지만 있으면 된다 이거야. 청배가 씩 웃으며 주머니 속에서 엽전을 하나 꺼내 단지에 집어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등 뒤에서 순심의 목소리가 들렸지요. 신나게 거사를 치르던 도중 밖으로 나간 청배가 돌아올 기미가 없자 그를 찾으러 나섰던 참이었습니다. 아니 좋은 거 하다가 말고 이 날씨에 방 밖으로 기어나가서는 그래. 이런 외딴 창고에서 혼자 뭘 하고 있는 거요? 청배는 목덜미의 털이 바짝 서는 느낌에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순간 단지에서 희뿌연 연기가 피어올랐고 결국 순심은 단지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엽전들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말았지요. 아니, 이것이 대체? 그간 순심에게 보물단지의 존재를 비밀로 붙이고 있던 청배는 자신이 막대한 부를 이루게 된 비밀이 들키자 깜짝 놀라 그녀를 밀쳐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을 알아차린 순심의 눈에는 도끼와 탐욕이 가득 차버렸지요. 그 단지 당장 이리 내놓지 못해? 감히 지금껏 잘도 그 요술 항아리인지 뭔지에 대해 입 꾹 닫고 함구하고 있었다 이거지? 순심은 표독스럽게 외치며 청배에게 달려들었고 이윽고 청배가 허둥대다 뒤로 넘어진 틈을 놓치지 않고 단지를 빼앗아 그 길로 주랭랑을 쳐버렸습니다. 아니 저런 저 망하려 편내가 저거. 청배는 욕지기를 뱉으며 벌떡 일어나 순심을 쫓기 시작했고 추적추적 내리던 빗줄기는 더욱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단지를 훔쳐 달아나던 순심은 마을 근처의 나루까지 있는 힘껏 도망쳤습니다. 내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지만 어쨌든 이 신통방통한 단지만 있으면 더 이상 청배, 그 더러운 놈의 집에 들러붙어 밤마다 괴팍한 명령을 들으며 고약한 첩시 노릇을 하지 않아도 평생을 놀고 먹을 수 있단 말이야. 버티고 버티니 나에게 이런 행운이 찾아오는구나. 순심은 욕심에 절은 희번득한 눈을 빛내며 광인처럼 소리쳤지요. 나루에서 배를 잡아타고 청배에게서 도망쳐 먼 곳으로 향할 작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만치에서 낯을 꼬나쥐고 달려오는 청배가 보였지요. 이 도둑년, 썩 거기 서지 못해. 청배 역시 동공이 풀려 돌아 있는 눈으로 무섭게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피가 거꾸로 솟는 도깨비의 형상과도 같았지요.
그 괴이한 모습에 간담이 서늘해진 순심이 몸을 돌려 도망쳤고 이성을 잃은 청배가 무서운 속도로 순심을 따라잡아 그녀의 뒷머리채를 틀어주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늘이 찢기는 듯한 요란한 굉음과 함께 눈앞이 샛노랗게 번쩍이더니 우레 같은 벼락이 내리쳐 청배가 쥔 낫을 향해 직격으로 떨어졌고 청배와 순심은 찍소리도 내지 못한 채로 그 자리에서 절명하고 말았습니다. 순심이 소중하게 품고 있던 보물단지는 바닥으로 떨어지며 산산조각 났고 단지의 파편들에서는 자욱한 연기가 피어오르며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지요. 그렇게 모든 것이 너무도 허망하고 허무하게 끝나버린 뒤 고요한 빗소리의 끝에 남은 것이라고는 두 사람의 쓸쓸한 주검뿐이었습니다. 들판에 나뒹군 두 사람의 주거미로 스산한 빗소리가 뒤덮여 주변이 이상하리만치 잠잠하던 찰나 어디선가 구슬프기 그지없는 개구리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제 서방의 안위를 걱정하기라도 하는 듯 목청이 터져라 울부짖고 있었지요. 그 이후로도 이 고을에서는 비가 세차게 내리는 날이면 어디선가 구슬픈 개구리의 울음소리가 서글프게도 들려와 온 마을을 뒤덮었다는 후문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의 조선 봉대골이라는 작은 마을에 적당한 홍기를 맞은 처녀 한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처녀의 이름은 월임으로 비록 풍족하지 못한 살림의 집안에서 기근에 시달리며 어렵게 자랐지만 구김살 없이 화사한 미소를 지니고 있어 마을 사람들 누구나 칭찬이 자자할 만큼 어여쁜 사람이었지요.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어이구, 월임이 아니냐? 요거사, 너는 어째 날이 갈수록 고와지는 것이? 포울리게 모양 새던 게 엊그제였는데 이제 정말 시집가도 되겠어. 아이 참 창피하게 그런 말씀 마셔요. 저는 아직 제 부모님 곁을 떠나고 싶지 않은걸요. 얼씨구, 방금의 내 그 말 때문에 온 마을 사내들이 눈물로 소매춤을 훔치느라 야단법석이겠구나. 이렇듯 월임의 미색이 절정에 닿아 그 꽃을 활짝 피우게 되었고 전부터 그녀를 흠모하고 있던 여러 사내들의 집안에서는 좋은 조건을 앞세운 혼담들을 줄지어 밀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월임의 부모는 제 여식만큼은 풍족한 환경에서 지내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딸 앞으로 들어온 혼담들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었지요. 이처럼 봉대골을 대표하는 미인 월임을 제 마음에 품고 혼담을 넣은 사내들 중에서는 품행이 바르고 행실이 모범적인 사내들이 대다수였지만 한편으로는 어딘가 뒤가 구린 사내도 있기 마련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악질인 사내가 있었으니 관군들의 대대적인 토벌을 피해 산중에서 도망쳐 나온 도적 출신의 양수가 그 주인공이었지요. 그는 산에서 도망 나와 신분이 들킬 것을 우려해 여기저기 떠돌던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붕대골까지 흘러든 양수가 고을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산중에 버려진 작은 암자를 발견하였어요. 암자가 꽤 오래 방치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린 양수는 그 즉시 꾀를 내었습니다. 절간에 버려진 낡은 승복을 주워 입고는 제 머리를 밀어 승려로 위장하였지요. 그리하여 탁발승 노릇을 하며 고을로 내려와 시주를 받아 생활하고 있던 터였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양수가 승복을 뒤집어 쓰고 시주를 받으며 봉대골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던 중 우연히 월임의 집에 방문하였다가 월임을 처음 보고는 그만 첫눈에 반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어머, 스님. 뒷산 폐암자에 새로운 스님께서 기거하신다 들었는데 그것이 스님의 이야기셨군요.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스님. 양수를 발견한 월임이 합장하며 반갑게 그를 맞이했습니다. 입을 벌리고 월임을 바라보고 있던 양수가 당황하여 그제야 탁발승 흉내를 내었지요. 나 나무아미타불. 그러니까 그것이 예 맞습니다. 제가 바로 봉대골에 새롭게 불도를 전하고자 당도한 승려이지요.
초순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시주 좀 부탁드리려만. 얼빠진 얼굴로 워림을 바라보다 아차 싶었던 양수가 헛기침을 하고는 합장을 하며 말했지요. 워림은 아무런 의심 없이 양수를 탁발승으로 오인하였고 집안에서 먹을 만한 것을 조금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거 시죽거리가 변변찮아. 면목이 없습니다, 스님. 그리 형편이 넉넉한 집안이 아니라서요. 아니요. 무슨 그러한 말씀을. 부처님께 자비를 보이는 일에 경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감사히 받겠습니다. 워림은 양수를 향해 밝게 웃어 보이며 꾸벅 인사를 하였고 양수는 워림이 내민 먹거리를 시주 주머니에 담으며 그녀의 환한 미소에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워림의 집을 나와 먼 골목으로 접어들자 양수는 마치 초연에 빠진 사춘기의 소년이 된 기분이 되어 콩닥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는 중얼거렸지요. 이거야 원. 산전수전 다겪으며 수라장을 헤쳐온 내가 겨우 계집 하나에 이리도 정신을 놓는 경우가 생기다니 세상 참 오래 살고 볼 일이로구만. 그나저나 그 미모가 상당히 훌륭하던데 어떻게 방법이 없으려나? 재버릇해 못 준 도적 출신의 양수가 온갖 망나니스러운 생각들로 머리를 가득 채워보았지만 지금의 가짜 탁발승 처지로는 워림에게 무엇을 해볼 방도가 없었습니다. 양수는 입맛을 쩝 다시며 워림의 집을 돌아보았습니다. 저만치서 집으로 들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눈에 담은 후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겼지요. 그날 이후 워림에게 단단히 빠져버린 양수는 틈만 나면 시주를 가장하여 워림의 집 근처를 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양수가 다른 집에서 시주로 받은 인절미를 들고 워림의 집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워림에게 맛있는 인절미를 나눠줄 생각으로 잔뜩 들떠 보였지요. 그녀의 집 담벼락에서 얼쩡대고 있으려니 담 너머 안쪽에서 워림과 그녀의 어머니가 대화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얘야, 그래서 어느 집 혼담에 응할 것인지는 따로 정해둔 것이 있느냐? 어머니 저는요? 저 아래 물레방아 옆집의 최씨 아저씨네 둘째 아들이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오냐? 그래, 이 어미의 생각도 그러하구나. 아무래도 적당히 살림살이도 번듯하고 밥 굶을 일도 없는 데다가 또 너무 형편이 차이가 나서 시집살이를 하느라 시달릴 만한 집도 아니고 말이야. 사실 혼인 따위는 아무래도 좋은데 저는 아직 이 집을 떠나고 싶지 않은걸요. 이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지내고 싶은데. 으이구 이거사, 혼담도 다 때가 있는 법이고 혼기도 놓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법이란다. 젊음은 마냥 너의 곁에 머무는 선물이 아니니 그런 소리 일랑 접어두고 괜찮은 조건의 혼담이 들어올 때 미루지 말고 얼른 날짜를 잡자꾸나. 내 매파 할멈에게 근시일 중으로 우리 집에 들르라 전해놓으마. 알겠어요, 어머니. 본의 아니게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게 된 양수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기분이었습니다. 이대로 구경만 하다가는 워림이 최씨네 둘째 아들 놈인지 뭔지에게 넙죽 시집을 가게 생겼으니 말이지요. 자신은 워림에 대해 아무런 자격도 없지만 그렇다고 순순히 그녀를 빼앗기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던 양수는 궁리를 거듭하던 끝에 한 가지 묘책을 떠올렸습니다. 이튿날 양수는 목탁과 염주를 챙겨들고 워림의 집을 방문했지요. 조어들은 연부를 기세 좋게 읊조리며 시원스레 목탁을 두드리던 양수는 소리를 듣고 사립 밖으로 나와 본 워림의 어미를 향해 호들갑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모른 척 지나가려 하여도 집안에 달라붙어 있는 애끼가 원혼이 너무도 강렬하여 도저히 발이 떨어지지 않는구나. 아니 스님,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요? 애끼라니요? 난데없는 불길한 소리를 내뱉는 스님의 연불 소리에 워림의 어미는 놀란 눈으로 반문했습니다. 그녀가 미끼를 물자 더욱 신이 난 양수는 엄살 섞인 몸짓으로 목탁을 두드렸지요. 애끼라 함은 모름지기 엄청난 원한을 품고 스스로 유명을 달리한 뒤 제 꼬락서니와 똑같이 당할 희생자를 물색하여 저승길에 데려가고자 혈안인 그야말로 악독한 원혼.
보살님의 집터에 그 지독한 액기가 달라붙어 있구려? 양수가 흥이 오른 거짓부렁으로 엄포를 놓아대자 월임의 어미는 사색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양수의 소매자락을 붙들고 말했어요. 아니 스님, 설마 우리 집에 무슨 병고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간 지독히도 가난하게 지내오면서 이제야 겨우 딸아이 혼담으로 형편이 조금 밝아지나 싶던 차에 대체 이게 무슨 소동인지 모르겠습니다요.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원혼의 주인이 시집을 가지 못하고 떠난 손말명이라 이 집안의 따님을 길동무로 삼으려 하고 있어. 말을 잇지 못하고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입만 벙긋거리는 월임의 어미를 보자 양수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이거다 싶었습니다. 하나뿐인 여식의 경사스러운 혼담을 앞둔 월임의 어미가 양수에게 제발 도와달라 간청하였습니다. 양수는 두 눈을 감고 목탁을 두드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물론 속으로는 새어나오는 웃음을 억지로 참느라 혼쭐이 나던 중이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이 액기는 그리 간단한 방법으로 퇴치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외다. 양수가 거드름을 피우며 버티고 있으니 결국 월임의 어미는 땅바닥에 주저앉으며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님, 무엇이든지 할 터이니 제발 제 딸 좀 살려주십시오. 아직 꽃도 피워보지 못한 저 어린 것이 부모 잘못 만나 지금까지 고생만 하며 살아왔는데 이제서야 혼사를 앞두고 허리 좀 펴나 하는 와중에 참말로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십니까요? 월임의 어미는 목 놓아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고 양수는 한쪽 눈으로 실눈을 뜬 채 그녀를 힐끗 내려다본 뒤 헛기침을 하며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외다. 액기에게 곁을 내주지 않을 만한 법력을 지닌 사람과 짝을 이룬다면 따님의 신변에는 아무런 해도 없을 것이오. 그의 말에 월임의 어미가 눈을 번쩍 뜨고 자리에서 일어나 물었습니다. 스님, 그러한 법력을 지닌 사람이 대체 누굽니까요? 어지간한 범인이 그런 신통력을 지닐 리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그러합니다. 예컨대 저같이 오랜 기간 수행을 쌓은 숙녀 정도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지요? 네, 아니 스님, 혹시 그렇다면? 예, 맞습니다. 따님을 제게 내어주셔서 혼사를 치르게 되면 이번 액기는 어떻게 막아볼 수 있을 듯도 합니다만. 허나 스님, 출가하신 분이 어찌 혼인을 하실 수가? 월임의 어미가 살며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자 양수는 버럭 기세를 높여 대꾸하였습니다. 물론 실제로 혼인을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저 혼인의식을 가장하여 원혼의 눈을 속이며 또한 그것을 징표 삼아 액기의 접근을 막자는 것입니다. 아무튼 천기라 할 만한 유일한 방법을 알려드렸으니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 그것은 이 집안 사람들의 자유겠지요? 아무튼 따님의 명줄은 바로 보살님의 결정에 달려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양수는 오히려 언짢다는 듯 이야기하였고 월임의 어미는 난색을 표하며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쐐기를 박을 차례라 여긴 양수가 거드름을 피우며 말했어요. 선택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니 부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오. 저는 내일 아침이면 이 봉대골을 떠나 수행길로 오를 예정이니 내일 다시 들러 부인의 결정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말을 끝으로 양수는 목탁을 두드리며 돌아가 버렸고 가짜 탁발승의 뒷모습을 눈으로 쫓던 월임의 어미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굵은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월임의 어미는 제 딸의 목숨을 구하는 일이라는 생각에 결국 마음을 정했습니다. 사정을 전해들은 월임 역시 의연한 모습을 보이려 애썼지만 벅차오르는 슬픔까지는 차마 감출 수 없었지요. 탁발승에게 시집을 가야만 하는 이 운명의 장난 같은 현실에 한숨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너무 슬퍼하지는 마셔요. 제 팔자에 정해진 운명이 그러하다면 어쩔 수 없이 따라야지요. 저는 괜찮을 거예요. 자신의 어미가 슬퍼할 것을 염려해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딸의 마음을 알기에 월임의 어미는 붉어지는 눈시울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야속한 시간이 훌쩍 흘러 다음 날이 되었고 양수가 등에 뚜껑이 달린 커다란 망태를 짊어지고 워림의 집에 나타났지요. 길을 떠날 채비를 끝낸 워림이 제 부모와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계략대로 일이 풀린 것을 확인한 양수는 입이 귀에 걸리는 것을 참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어요. 그래, 마음은 정하셨는지요? 애써 침착한 모습으로 양수가 운을 떼자 슬픈 얼굴로 딸을 살펴보고 있던 워림의 어미가 모든 것을 체념한투로 말했습니다. 예, 스님. 변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정령 이 방법밖에는 없질 않겠습니까? 부디 제 여식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님.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 점은 걱정하지 마시지요. 저 역시 함부로 천기를 누설하여 하늘의 뜻을 거스른 몸. 이미 워림낭자와 저는 운명의 한 배를 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애끼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저와 함께 멀리 떠난다면 애끼도 더 이상 따님께 달라붙는 일은 없을 테지요. 스님, 앞으로 모쪼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워림까지 앞으로 나서 자신을 향해 고개를 숙이자 양수는 이미 천하를 얻은 듯 심취하여 기세가 올랐습니다. 자, 워림낭자, 고을을 떠나 애끼의 영향이 닿지 않는 곳에 당도할 때까지는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이 망태 안에 계셔야 하겠습니다. 이는 당연히 양수의 거짓말로 눈에 띄는 미인인 워림을 데리고 봉대골을 빠져나가다가는 고을 사람들의 쓸데없는 이목을 끌어 제 계략이 들통날 것을 우려했기에 고민 끝에 이런 술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워림은 난처한 얼굴로 잠시 고민하다 이내 양수의 제안대로 망태 속으로 들어갔고 양수는 망태의 뚜껑을 닫아 외부에서 워림이 보이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워림의 부모와 인사를 나눈 뒤 두 다리에 잔뜩 힘을 실어 워림이 들어있는 망태를 등에 메고 발걸음도 가볍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콧노래를 흥얼거릴 뻔한 것을 겨우 참아 그는 워림네 집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축지법이라도 깨우친 승려 마냥 부지런히 걷고 또 걸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건넌마을 나루터에 당도하기 위해 가장 빠른 산길에 들어선 양수는 망태의 무게도 잊은 채 머릿속에서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펴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자신의 산채의 관군들이 들이닥쳐 모든 것이 끝나버릴 뻔한 도적놈이었으나 지금은 고을에서 가장 빼어난 미인을 제 아내로 삼아 아무도 모르는 먼 곳으로 도망쳐 살림을 차릴 예정인 새 신랑이 되었으니 그는 어깨춤이 절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자고로 사람은 이 머리를 잘 써야 몸이 편하다. 이 말씀이지? 만약 내가 신분 좋은 집구석에서 태어났으면 이거 분명 영의정까지 해먹었을 제목인데 말이야. 양수는 속으로 이러한 생각까지 하며 쾌재를 부르고 있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산세가 조금 깊어진다 싶던 찰나 수풀이 우거진 곳이 요란하게 흔들리며 소란스럽다 싶더니 잿빛의 늑대들이 고개를 내밀며 튀어나오는 것이었지요. 아니 늑대! 이곳에 늑대의 서식지가 있었단 말인가? 양수는 깜짝 놀라 주춤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어딘가 쫓기는 듯 보이는 늑대들은 눈앞에 양수를 향해 번뜩이는 송곳니를 드러내며 으르렁대고 있었지요. 졸지에 목숨을 위협받게 된 양수는 워림이 숨어있는 묵직한 망태를 메고서는 결코 늑대들에게서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쳇! 아깝지만 별 수 없겠군. 일단은 내 목숨이 가장 중하니 말이야. 그는 야비한 눈빛으로 조심스럽게 망태를 땅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러자 늑대들이 망태를 향해 모여들었고 킁킁대며 코를 박고 망태의 냄새를 맡는 사이 양수는 불이 나게 주랭랑을 쳐 저만치 떨어진 바위 틈의 뒤에 숨어버렸습니다. 늑대 중 한 마리가 망태의 뚜껑을 발톱으로 긁으며 열어젖히려던 때 수풀 속에서 바람을 가르는 소리와 함께 화살이 날아와 늑대의 옆을 스쳐 지나갔고 화들짝 놀란 늑대들은 꼬리를 말고 도망쳐버렸지요.
이윽고 수풀에서 사냥꾼 차림의 한 사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놓쳐버렸는가? 오래간만에 근사한 사냥감을 발견했거늘 이거 아깝게 되어버렸구먼. 그는 바로 이 늑대들을 뒤쫓던 건넌마을 사냥꾼이었습니다. 달아난 늑대들의 발자취를 쫓으려던 사냥꾼은 문득 주변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커다란 망태를 발견하였고 이를 이상하게 여겨 망태의 뚜껑을 열어보았지요. 어이쿠. 망태 속을 들여다본 사냥꾼은 몹시 놀라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울고 있던 어림이 들어있었으니까요. 대관절 이것이 무슨 일이오? 아니 어쩌자고 이 깊은 산 중에 홀로 망태 속에 들어가 계시는 게요? 워림을 망태 속에서 꺼내주며 사냥꾼이 물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워림은 그에게 그간의 자초지종을 말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녀에게 모든 사실을 전해 듣자 순진한 처자를 꿰어 도망칠 목적의 사기극이었음을 단박에 알아차린 사냥꾼은 벌건 홍시처럼 얼굴을 붉히며 분노했습니다. 아니, 이런 경을 칠 사기꾼 놈이 있나? 한편 멀찍이 떨어진 바위 틈 뒤에 숨어 상황이 정리되기를 기다리던 양수는 주변이 고요해지자 슬그머니 몸을 일으켜 망태가 있는 곳으로 다가왔습니다. 늑대들은 모두 돌아간 것인가? 망태의 상태도 멀쩡한 것을 보니 녀석들이 흥미를 잃고 멀리 달아났나 보군. 이거 정말 다행이야, 그래? 하마터면 애써 엮어놓은 월임낭자를 늑대밥으로 빼앗길 뻔했지 뭔가. 양수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희죽거렸습니다. 이윽고 월임의 상태를 확인해 보기 위해 망태의 뚜껑을 열었지요. 그리고 그 순간 망태 속에 들어있던 독사 수마리가 씩씩대며 양수에게 날아들었습니다. 상상치도 못한 독사들의 습격에 혼비백산한 양수는 멱다는 비명을 지르며 나자빠졌고 잔뜩 독이 오른 독사들은 양수의 팔과 다리, 입술 등 닥치는 대로 물고 늘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대체? 온몸을 잔뜩 물린 양수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두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양수에게 실컷 화풀이를 한 독사들은 유유히 수풀 속으로 사라졌고 지나가느니 하나 없는 깊은 산중에서 양수는 쓸쓸하게 땅바닥에 누워 꿈틀거릴 뿐이었습니다. 멀어지는 의식 속에서도 양수는 자신에게 벌어진 일을 정확하게 알아차릴 수 없었고 그렇게 그는 허망하고 비참하게 탁발승, 연극의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사실 조금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건넌마을의 사냥꾼은 워림에게 내막을 전해 듣고는 양수에게 따끔한 벌을 내릴 필요가 있음을 깨달았지요. 그는 주변에서 작은 바위들을 모아서 워림의 몸무게와 엇비슷하게 맞추었습니다. 그리고는 망태 안에 던져 넣어 마치 워림이 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어요. 이놈, 어디 따끔한 맛 좀 봐라. 마지막으로 사냥꾼은 약재상의 팔기 위해 잡아두었던 독사들이 잔뜩 들어있던 주머니를 망태 속에 던져 넣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리하여 사냥꾼의 친절한 안내를 받으며 하산하여 무사히 자신의 집까지 되돌아올 수 있었던 워림은 하마터면 사기꾼의 새치 혀에소가 머나먼 땅에서 사기꾼의 아내로 살 뻔한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제 부모와 눈물의 재회를 가지며 서로를 얼싸안았고 사냥꾼에게도 깊이 감사 인사를 전하였지요. 그리고 그것이 새로운 인연이 되었으니 이것저것 혼담을 잴 필요도 없이 사냥꾼과 일사천리로 혼인을 맺어 두 사람은 이후로도 봉대골에서 가장 금슬이 좋은 부부로 오래도록 행복하게 지냈다는 후문이 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야담상회를 응원해 주셔요. 늘 잊지 않고 야담상회를 찾아주시는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옵니다.